무서운 시기가 지난 주말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쇄물을 어제 아침에 보냈는데 어제 시장이 다 망가져갖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빨간 게 원달러 환율인데 1,473원인데 어제 이게 제가 이거 만들 때 72원이었거든요. 밤새 올라서 1,473원이 종가 기준 고점입니다. 종가 기준. 장중에는 더 갈 수 있는 장중은 1,486원인데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잘 보시면은 달러 가치와 원화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다 움직였죠. 저기 2023년도부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달러 가치가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트럼프 관세나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너무 좀 앞으로 좀 신뢰가 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요 그림 그대로 보면 이쯤 오는 게 여러분 그냥 눈대중으로 이 정도 오면 얼마냐? 약 100원 정도가 우리가 저기 돼 있는데 이 100원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 떨어지면은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 가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강세죠.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드시 시속 게임이잖아요.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건데 이 한국만 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대미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미 수출은 우리나라만 하나요? 우리나라 8등인데 딴 나라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거는 탄핵 리스크, 내란 리스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제 후배들 보니까 포지션을 다 잡아놓고 있어요. 네? 기각이 되면 원화 팔고 달러 사고 인용이 되면은 달러 팔고 원화 살 준비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텐데 어제 마침 공매도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고 내일 저녁에 미국이 더티 15이라고 해서 더티 더러운 15개 국가라고 미국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목욕도 잘하는데 하여간 뭔가 조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는 이 불안 심리에다가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탄핵 부분들이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틀간에 100포인트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이틀간에 금요일 토요일 10%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야 진짜 큰일 났다. 이 공포가 이제는 내 재산이 깨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저 환율을 유지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안 떨어질 거다. 물가 안 떨어지니까 금리도 내리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빨리 탄핵 인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우리가 꾸준히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투쟁의 결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여러분 자료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일한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불안하면 무조건 금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제 지난주까지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미국인들의 경기가 하강하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이 짙은 게 GDP 성장률이에요. 지금이 여기거든요.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물가는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47%거든요. 취임 이후에 조금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하면 트럼프도 좀 쫄릴 거다. 그래서 미국 내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을 시작한 거는 2022년 8월 정도예요. 이때가 이제 바이든이 막 조지고 뭐 하라서 우리도 가서 공장 짓고 해서 뭐 얘기를 하던 나왔을 때인데 얘네는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제조업 투자 계획을 잡은 다음에 공장 착공할 때까지 몇 달 걸리냐 봤더니 이렇게 보니 약 40개월 그러니까 약 3년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조졌을 때 미국에서 공장 착공이에요. 완공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이든 때 이때 했던 거는 한 2년 있으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트럼프 임기는 아니지 않겠느냐.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3선을 한번 해볼까 뭐 이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효과를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전 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조업 백나클 하자 그래요.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봤자 고용은 이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오늘 주제인 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개인 소비가 GDP의 70%인 나라예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이기적인 미국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를 더 지지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암담하게 만들면서 한국만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 경제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인쇄물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오면은 이 불안 심리가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여러분에게 성장률 0.9라고 나왔는데요. 얘네 그렇게 유명한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원래 이렇게 질러보면 한국에서 다음 전망할 때 주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뜨고 그러는 건데 어찌됐건 이건 좀 뭐하고요. S&P가 1.2한 건 의미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1.2까지 내려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5 정도가 대세이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건 사람 심리적으로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오늘 아마 한덕수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행정부에 전혀 조율이 안 됐을 때 우리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정부도 개판이네. 장관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지 그러냐. 뭐 이럴 정도로 언론에 나왔을 때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제가 그동안 해서 그냥 안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새로운 통계들 나오면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 되면요 금융기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상호금융들은 제가 새마을금고 얘기 계속하고 신협 이런 데 가보시라는 얘기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부실화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행안위 계신 분들은 지금 새마을금고 그 감독권이 행안부에 있어요. 그거 정무위로 그 감독권만 금융위로 넘기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융 나중에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때 그거 저를 중심으로 좀 하려고 되게 많이 했는데 와, 또 이 행안위 의원님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에 뭐 하여간 뭐 해서 배당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배당도 못 하고 하다 보면은 조그만 금고 하나에도 조합원이 1,000명이 넘거든요. 이 사람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특히 지방 가면은 이게 말은 정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은 다 부동산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을 저기 담보해 갖고서 대출한 건데 상가가 나가지를 않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우리 분석가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요즘은 아예 포기를 했어요. 분석하는 거를. 이게 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터키라고 보면은 터키가 미국의 수입 관세를 이만큼 수입 관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터키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이만큼 받고 있는데 회색은 뭐냐면 미국은 또 이만큼 한다는 얘기죠. 상호관세라는 용어를 쓰는데 상호관세면 네가 이만큼 하니까 지금 미국이 요만큼 하니까 요만큼 더 하겠다는 게 상호관세잖아요. 똑같이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4.4%를 부과해요. 그럼 미국도 4.4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상호관세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뭐 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상호관세라고 했을 때 그렇게 높게 이 정도는 다 견딜 수 있어요. 6, 7 뭐 이런 거고요. 한국 4.4는 뭐냐? 제조업이 아닙니다. 농산물. FTA 할 때 이제 우리 미국 농산물에 있어서 요만큼 주는 게 4.4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니네 4.4 해. 우리 그 일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윤석열 덕분에 환율이 100원 이상 올라갔고 그만큼 하면 이거 다 까고 끝내버려요. 근데 그 말은 상호관세라고 해놓고 내일 25%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공포예요. 저 사람은 뭔 얘기를 할지 모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제조업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슬슬 비제조업이 나옵니다. 서비스업이 나와요. 그래서 영역을 확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글과 같은 빅테크에 대한 그것도 빅테크에 대한 그 과세도 지금 이제 아마 요거 내일 해놓고 그 다음 스테이지는 아마 글로 갈 거예요. 정무위에서 그 공정위와 관련된 우리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가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시비 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눈치를 잘 보면서 대응들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얼마나 나오나 뭐 하는데 여기 한국인데요. 한국의 평균 한 200 정도에서 지금 900까지 올랐어요. 한 방에 900 됐어요. 근데 세계 평균이 대충 보시면은 한 400 정도 되잖아요. 한국 9배니까 2배가 더 높은 상황이 되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 중국도 뭐 이때 코로나 때 그 이전에 뭐 미국과 무역 마찰 때 올랐다가 떨어져서 지금 중국도 4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이만큼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안 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거의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건 구조적으로 다른 거죠. 아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 문제가 저쪽 국힘 얘기대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어려워지니까 기재부 장관이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가 한국을 버리는 이유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 양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은 미국 국채 사셨나요? 뭐 돈이 있어야 사지. 자, 또 새로운 건데요. 그 한국이 그동안에 우리 한중의 삼각 관계잖아요. 일본이 소재 부품 만들고 한국이 중간재 만들어서 중국 수출하면 중국이 세트 만들어서 전 세계 판다. 이거 끝난 지 오래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데 우리가 못 느낀 건 그 중간재를 베트남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공해서 갔는데 이제 베트남도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베트남이 미국과 전체 수출에서 수출 비중이에요. 한국은 옆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 홍콩 옆으로 미국 수출이 크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베트남의 수입을 놓고 보게 되면은 한국 수입을 많이 하다 이제 더 이상 안 늘어. 이게 중간재 수입하다 안 늘고 있고요.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수입할 게 별로 없죠. 요걸 딱 뒤집어서 보면은 이 보라색이 베트남의 총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기 저 위에 거요. 베트남에서 대중국 수입을 놓고 봤더니 수입이 뺑 놀다. 똑같은 추세로 움직여요. 그런데 한국 수입 옆으로 가니까 아하 중국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세트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중국 베트남 수출한다는 통계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 그 한국과 굉장히 중요한 시장, 우리나라 세 번째 시장이었는데 이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난주 신남방 정책 뭐 얘기를 했지만 쉽지는 않겠고 새로운 차원으로 대응돼야 되고 우리 국회 한 베트남 협회에도 더 열심히 활동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21대 때 베트남 친선협회 부회장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가시고 베트남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산업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서 뭘 제일 많이 수입하냐면 바로 중간재는 거, 부품, 전기제품, 기계장비 뭐 이런 것들 수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한국 총 수입 대비 부품, 전기 뭐 이런 것들만 쫙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미 맛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수입하는 동일한 수입품을 중국서 수입하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베트남에서 차지하던 거를 지금은 다 잃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로 놓고 볼 때 우선 진짜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전략을 세울 수는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숫자로 바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 이번에 영국이 이상한 일에서 근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니까요. 영국이 저기 기억나시죠? 그 여성 총리가 하자마자 그 뭐 50일 만에 그만뒀던 거 있죠? 얘 이름도 까먹었네. 그 뭔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알잖아요. 이제 우리 얘기하면 다 통하잖아.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총리가 나와서 돈을 막 쓴다고 했다가 50일 만에 시장이 잘라버렸거든요.
그래도 하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이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축을 한대요. 그런데 긴축을 하는데 또 미국 거 폼을 잡고 있습니다. 요거도 증세를 하려고 했어요. 애초에는 세금을 올려서 쓰려고 했는데 증세가 안 되니까 이 복지를 줄이고 이거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정 비용에서 2015% 공무원 10,000명을 감축하고 해외 원조 미얀마 이런 데 우리가 원조해야 되는데 원조를 축소했고 국방 예산은 이건 늘려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요런 똑같은 딜레마가 유럽 국가들한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영국 주가를 놓고 보시면 옆으로 읽히는데 주가는 괜찮네요 하는데 영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영국 기업이 비율이 별로 안 돼요. 다 해외 기업이 여기서 상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독특한 나라인데 약간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0% 정도가 외국 기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은 없어요, 별로. 그리고 프랑스도 제가 한 2달 전에 프랑스 맛이 간 거 말씀드리면 옆으로 가는 거고요. 독일만 좀 괜찮은 것은 독일이 제조업이 좀 있다 보니까 독일이 그나마 가는 뭐 이런 상황이지만 어찌 됐건 이런 그림을 보이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수에 해당하는 30개, 이게 30개 종목이거든요. 100등, 200등 가는 건 완전히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0개 종목 지수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니까 있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라는 거덜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슈는 지금 정년 연장과 관련돼 갖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일본이 했던 것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고령자가 많다는 거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이때 2000년대 여기서부터 이걸 예상하고서 정년을 65세로 하자라고서 이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책을 준비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타임리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동일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1990년이에요. 35년 전에 65세까지 노력 의무화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00년에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부터 하는데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그래도 다른 OECD 국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참고로 47입니다. 고령자 빈곤화 때문에. 그나마 일본은 이걸 해놔서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 때문에 2002년에 우리나라 여성의 우리가 정년 얘기를 할 때 정년과 여성의 고용 얘기를 할 때 하는데 2002년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M자로죠. 여기서 이제 출산 육아 때문에 취업을 했다가 올라가고 제가 한번 이거 강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서 올랐다가 떨어져서 여기는 정규직이고 오른쪽은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걸 올리는 게 정책의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되는데 일본 보시면 그런 대로 좀 많이 좀 개선된 게 보이시잖아요. 이거 하는데 20몇 년 걸린 겁니다. 우리는 뭐 어느 날 정책 하나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만 이건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일본이 뭐 잘하네 못하나 해도 이런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10년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자각이 우리보다 10년이 빠른데 정책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0년 이상은 훨씬 더 빠른 거죠. 일본은 이미 인력 부족 문제가 나오면서 청년 취업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보면 2030년대 초반까지 청년 고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년 늦고 일본에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 거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된 게 한 3, 4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도 일본 청년 고용 문제가 그렇게 뭐 계속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일본의 청년 고용 문제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보다 한 7년 정도 고령화가 늦은 중국이 지금 이제 청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인력 부족으로 파산한 기업체가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조치가 첫 번째가 이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활용 대책. 이제 주로 요거죠. 요걸 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25
2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 4월에 이제 진짜로 실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계속 고용 방식은 이제 정년 연장하는 것, 계속 고용하는 것, 정년 폐지 이 세 가지를 놓고 회사에서 노조나 우리 직원들과 협상을 하고 개혁해갖고 쭉 하고 이제 지금 회사별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계속 고용입니다. 계속 고용이고 정년 연장 25, 정년 폐지는 아직도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기 때문에 정년 폐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이게 다 뭐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조치를 한 기업이 99.8%니까 하기는 다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의무화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련되신 분은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요. 요게 이제 세 가지는 계속 고용 정리된 그 내용은 뭐 각각의 장단점은 여기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개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현대차는 정년 퇴임한 사람이 재입사를 하는데 신입사원하고 연봉을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연봉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있냐? 인센티브가 있냐? 근데 일본은 인센티브 주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신입사원 정도로 한다고 하게 되면 현대차가 신입사원 연봉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그만두고 저같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서럽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보신 분은 돈을 떠나서 서러워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동네에서 뭐 조그만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취급을 이렇게 하고 하여간 상당히 뭐 그 병원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들은 하여간 뭐 데리러가요. 하여간 뭐 그런데 이 계속 고용들이 아마 가장 많이들 선호할 것 같은데 이거 공부들을 많이 좀 해야 되고 기업들은 이 문제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 4일제가 이제 이거랑 틀린 거죠. 이거는 이제 회사와 지금 계약이고요. 하나의 큰 노동 조건으로 두 번째가 주 4일제인데 이게 근무 스타일을 개혁하는 캠페인을 2021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부가 나서서 주 4일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100시간 근무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디플레이션 오래된 나라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총리가 누구 만나면은 월급 올려주라고서 기업체들 조지니까 총리가 만나자고 하면 다 톡낀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로. 중요한 비즈니스 있다고 해서 대신 전문 보내요. 모아서 네네 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본은 경단련이라고 있죠. 우리는 옛날에 정경련, 지금은 한국경제인협회 거기서 매년 임금 올려서 어느 회사가 임금 많이 올렸나 경쟁을 시키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절대 보도 안 하죠. 여기 언론사 오신 분들 절대 보도 안 하는데요. 다른 일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4일제에 여러 형태 있는 거죠. 노동 일수와 노동 시간 모두 줄이고 보수를 삭감하는 거. 노동 일수는 줄이고 노동 시간을 유지. 압축 근무형. 노동 일수는 모두 줄이되 보수는 그대로 유지. 그래서 노동 시간 줄이는 근무를 하여간 이런 형태로 많이 지나서 꽤 많이 주 4일제 근무하는 데를 늘고 더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 있죠. 일본은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주 4일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시면서 뭘 보고 오나 모르겠어. 나는 일본 여행. 저 뒤에 비서관님 일본 여행 가서 맨날 먹방만 하다 먹는 거만. 그걸 보러 여행하는 거예요. 그 먹는 거는 60 넘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뭐가 몸에 좋은가 이런 거 보는 거지. 세 번째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자기 근로 시간을 줄이니까 나 돈 더 벌어야 돼. 그래서 회사에서 부업과 겸업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본에는 표준 취업 준칙에서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 업무 종사하지 않을 것. 이거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 사규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조항들을 신설을 하고 있는 거죠. 단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스운 얘기했고 또 하나는 부서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부, 총무부, 뭐 인사부, 영업부가 있는데
내 월급은 영업부서 받는데 내가 시간이 많이 나. 그러면은 거기서 시간을 떼서 내가 총무부 일을 도와주고서 거기서 임금을 회사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부서가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이 뭐가 혁신되냐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 기업 사내 문화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다 아는 보라색으로 쓴 회사들 이름을 놓고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 몸에 다 있죠? 작구, 지퍼, YKK 이런 데는 정년 폐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노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꼭 대선 때마다 이제 60세 올릴 때도 박근혜 때 그냥 한 방에 올린 거잖아요. 사회적인 승리 없이 하다 보니까 저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여기 산토리 위스키 회사도 정년 연장했습니다. 위스키 많이 먹어도 뭐 회사 오래 다니나 봐. 약간 뭐 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주 4일째 하는 회사들 쭉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겸업 부업 허용하는 회사들이 금융도 있고 이런 유명한 데다 기린 맥주 그 다음에 그 우유 만드는데 담배 회사, 뭐 야후 이런 데들이 하고 아마 이런 결과를 올 하반기에 다시 보면은 올 4월부터 의무화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의무화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 도입한 새로운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 정년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놓고만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묻던 근로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다. 세 번째, 회사별로 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반발은 사측의 반발도 있을지만 노동자들도 반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의를 꺼내는 건 상당히 좋으나 잘못하게 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연금 개혁하고도 관련이 되죠. 자기가 회사를 더 오래 다니면 연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하니까 이걸 총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강의는 좀 마치겠습니다. 그 서비스업은요 정말 중요하고 많고 일자리는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서비스니까 오늘 그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가 정책 대안을 가감없이 좀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서비스업만 30년을 연구하신 분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세미나 하실 때도 미리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아니, 아까 주더라고요. 여기 나오니까 이건 이거 다른 내용들 좀씩 적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의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기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서비스 산업의 현실과 미래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접근 방향 모색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30분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조금 많아가지고요.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죠? 예, 그 서비스 산업은 이게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무형의 가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공되는 것이 상품으로 거래됐을 때 서비스 산업이라고 지칭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이라고 표준 산업 분류에는 제시가 돼 있지 않은데 통계청에 요 내용으로 요 16개 업종을 서비스 산업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T하고 U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14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제조업 정책하고 서비스 산업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의 차이점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나타납니다. 형태가 안 보이고 제조업이라는 거는 제품 자체가 어떤 표준을 통해서 이제 스탠다드화돼 있기 때문에 그 동질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서비스를 수요받는 사람의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서비스 자체가 다르게 인식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비분리성과 소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제조업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른 측면들을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컷이 그 서비스 산업의 어떤 현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담았는데, 거기에는 서비스 산업이 육성해야 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육성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초창기부터 이들 나라들도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많이 해오다가 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육성 부분이 많이 있긴 했지만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은 이제 80년에서 2000년을 비교를 했을 때 증가율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른 측면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체가 제조업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서비스업은 늘어나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 게 그 유럽에 있는 서비스 산업의 어떤 서비스 산업 부분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이제 뭐 서비스의 서비스 경제화 또는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서비스 산업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떤 서비스 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산업 정책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뭐 2000년대에는 산업 기반 확충, 그리고 2010년대에는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라는 틀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2020년대 전반기에는 그 디지털 전환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화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2010년대에 서비스 산업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R&D, 그리고 어떤 자금 지원이나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 차별 완화라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해외 진출을 추진했던 시점들이 이제 2010년대 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비스 산업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을 확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한국에서도 이제 2000년부터 쭉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부가가치액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대비 한 2.3배, 취업자 수도 1.6배 정도 이제 늘어났고요. 전체 산업에서 이제 비중을 보면은 2010년대 2000년에 57.9%에서 2023년에 63%, 뭐 그렇게 크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취업자 수 역시 60%에서 70% 정도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총 취업자 수 대비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굉장히 특징을 보이는데, 매출액 비중에 있어가지고는 도소매하고 이제 금융, 보험업이 비중이 높고요.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는 도매 및
그러니까 도소매 및 음식 숙박 교육 서비스가 이제 그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입니다. 위에 있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 비중이 높은 거는 사업체 수가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이 비중이 높은 거고, 금융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전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다고 해가지고 같은 형태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숙련도에 따라서 본다면은 이제 뭐 고숙련, 중숙련, 뭐 저숙련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이제 고부가가치 업종보다는 이제 저부가가치 업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숙련 그 직업이 훨씬 더 이제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진 않겠지만은 비중의 정도 차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뭐 한국의 어떤 한국에서 이제 산업이 형성됐던 1953년부터 그 2023년까지 70년 동안의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제 그려본 건데, 지금 이제 뭐 농림업은 지금 2020년대 부가가치 비중으로 1.6% 정도니까 이제 거의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전체 부가가치가 이제 그동안 많이 커졌기 때문에 비중이 그 작아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업은 63.1%, 우리의 어떤 주력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022년도에 전체 부가가치의 한 30% 가까이 그 나옵니다. 이게 그 1990년 후반대에 31%가 넘어가지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보통은 26%에서 30% 내외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입니다. 수출의 규모는 그 서비스 수출의 규모는 세계 18위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를 본다면은 한국이 2020년에 아마도 세계 6위 정도 규모를 갖다가 보였는데, 서비스업만 떼가지고 보면은 요 정도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수출 역량이,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자체의 어떤 수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제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수출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20년 뭐 전후로 해가지고 서비스에서도 기술 기반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그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 6% 정도, 그러니까 전체 서비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디지털화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7.8%, 한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는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수출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도 뭐 의원님들도 다 뭐 하시고 있는 넷플릭스의 OTT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입비로 이제 지불을 하면은 그게 한국 업체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본사의 구독료가 이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들이 어떤 수출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컨텐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 같은 경우도 에듀테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핀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비스의 어떤 수출이 과거처럼 뭐 우리가 유통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나와가지고 수출을 했던 부분도 지금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국가의 어떤 비교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미국이 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는 동시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네에서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지역 내 한계 결국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은 소득 수준이 높거나 뭐 이런 형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의 어떤 그 부가가치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부가가치 시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은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크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보다는 이제 적게 나타나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다라는 측면도 그 요인들이 하나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GDP 전체 규모를 보면은 한국이 2020년에 그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었거든요. 10위였거든요. 그렇게 따져 본다면은 이 서비스 자체도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생산성, 부가가치하고 조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통은 이제 그 서비스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경제의 서비스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한다면은 전체 부가가치에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50%를 넘거나 아니면은 총 그 일자리에서 총 취업자에서 서비스 쪽의 취업자가 50%를 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도 뭐 경제의 서비스화는 뭐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지만은 서비스업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도 아마 요 정도 위치에 있고요. 한국은 저 밑에 있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본하고 이제 독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제 성장해온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형태가 보통 이제 금융, 뭐 이런 교육, 금융, 뭐 하여튼 이런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업 이런 쪽일 테고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쪽 제조업과 연관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은 약하고 주로 이제 뭐 도소매, 음식, 숙박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부가가치 창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차이가 나고요. 그럼에도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죠. 그 2000년에서 2018년까지를 보시면은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로도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서비스 산업을 그동안 육성해 오면서 이루어진 어떤 성과라고 하면은 성과일 테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체고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하고 있고 생산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소규모라는 부분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창의성을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면은 소규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세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종사자 수가 업체 비율이 많다거나 매출 규모도 작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서비스업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려면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뭔가를 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이 서비스 R&D입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R&D 규모가 여전히 많지 않다. 물론 이제 아까도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R&D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만들긴 했지만은 실제 서비스 R&D하고 제조업에 들어가는 R&D하고는 평가나 자금 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 서비스 R&D를 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이 뭐 변화가 크지 않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단순 인력 중심의 양자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인력들이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고부가가치보다는 이제 저부가가치 아니면 자영업 뭐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 인력의 어떤 질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뭐 그렇게 썩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생산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22년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뭐 한 7만 6천 달러,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이것보다 높은 게 이제 금융과 정보통신이겠죠. 이거는 이제 그 물적 기반의 고부가가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높은 거고요. 기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도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 개인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OECD 회원국 평균 노동 생산성이 10만 달러 정도 이제 나오고요. 그 중에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미국 등의 생산성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의 한 74% 정도고요. 그 생산성 순위로 이제 따져보면 한 25위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 이겁니다. 생산성은 단순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취업자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을 늘려가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격을 높여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는 지능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규제 쪽이 많이 포커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거는 물가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많이 제약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요. 서비스 시장을, 수요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확장시키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국내에서 소득 수준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해외로 진출해야 되는데, 아까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동시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해외 시장을 확대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그 종사자 수를 줄이면 되는데, 서비스 산업은 종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그 생산성을 높이듯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자동화나 로봇을 활용을 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부분은 생각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말은 부가가치를 자꾸 창출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비스 산업이 생산성이 낮다라기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을 할 것인가에 조금 초점을 가지고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또 다른 측면의 서비스 산업이 생산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조업과 대비를 많이 하죠. 제조업에 비해서도 뭐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뭐 2015년에 57% 제조업 대비 2022년에는 49.4%로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인력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으로 자꾸 넘어오는 서비스업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실제 부가가치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그럼에도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는 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하고 제조업이 어떤 비율이 97% 거의 뭐 유사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프랑스도 높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보다도 낮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제조업 서비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어떤 본 한계점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의 어떤 뭐 정책들을 추진을 해가지고 특히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은 진흥법, 산업발전법 같은 어떤 법률을 진흥법을 통해 가지고 R&D 뭐 세제 자금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비스 R&D에 대한 R&D를 이제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010년 11년에 연구개발법에 근거해 가지고 서비스도 그 안에 법률에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서비스 R&D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서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정 평가나 최종 평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유형의 뭔가를 갖다가 제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법에 근거한다면은 응용 그러니까 기초 핵심 뭐 이런 그 부분의 R&D를 연구 개발로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업 쪽에서는 그런 그 기초나 핵심이나 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응용 아니면 상용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최종 재화도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도 서비스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이제 규모가 영세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R&D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모의 확대, 그러니까 R&D 규모의 확대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좀 개선돼야 될 여지들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세제 지원 같은 경우도 조세특례 그 제한법에서 이 관련돼 가지고 제조업에 지원해줬던 부분들을 서비스업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의 근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창업 지원, 연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서비스업이라는 어떤 그 업종을 집어넣는데 실제 서비스업이 연구개발 쪽에서 연구개발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조세특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정도인가 그 컨텐츠 부분에서 컨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뭐 세제특례 하나를 갖다가 새롭게 집어넣는데 그거 말고는 별로 그 세제특례에서 조세특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는 뭐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측면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은 한동안에는 뭐 진흥법 공화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법적 기반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행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비스는 지금 뭐 이렇게 교육법, 의료법 뭐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지능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규제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요. 찾아본다면은 컨텐츠 산업 진흥법 정도가 진흥과 관련된 법률이고요. 관광산업진흥법도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규제하고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안이었는데 이 부분도 실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률을 근거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뭐 추진 체계나 지원 어떤 법률적 지원 근거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문제도 뭐 2000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실제 인식이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가라는 부분도 이 부분도 하여튼 어쨌든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서요.
자, 이제는 이제 서비스 산업의 미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왔던 뭐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구조, 디지털 기술, 에너지, 환경, 통상 뭐 이런 부분들이 메가 트렌드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중에서 이제 서비스 산업과 연관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인구 구조 변화 및 사회 변화, 기술 진전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구 고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뭐 여가 레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 확산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도 증가해야 되는데 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육아 가사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뭐 X세 뭐 MZ 세대 뭐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1인 가구 확산 역시 그 변화의 어떤 흐름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할 수요가 늘어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앞에 게 새로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요구를 한다면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부분은 결국 소비자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가라는 제공 방식의 어떤 변화하고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습니다. 뭐 5G 뭐 이제 6G 이야기 나오고요. 로봇의 진화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뭐 이렇게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뿐만 아니라 그 로봇의 어떤 활용이라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 등장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AI가 장착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화에 적용이 되는 시점을 누군가들은 어떤 뭐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한 뭐 20에서 25년 후면은 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점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라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맞춤형 뭐 고객 행동 예측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유통, 음식, 금융 모든 전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과 관련돼서는 뭐 영역별, 사례별 뭐 다양할 것 같고요. 이런 AI 부분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거죠. 뭐 은행, 금융이나 교육이나 의료, 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이 될 테고요. 기능적으로는 마케팅, 그러니까 유통, 뭐 고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SI와 관련된 부분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 이제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요. 실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뭐 산업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결국 미래 모습은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요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디지털 기술이 활용 확산으로 자동화 로봇이 활용과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에 있어가지고 혁신성 그리고 이 둘 간이 결합이 되면서 소비 어떤 불확실성 제고와 삶의 질적 향상 그러면서 서비스의 고객 맞춤화, 고도화 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 그 플랫폼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물론 이제 뭐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도 존재하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수요가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오프라인 기반 쪽에서는 조금 더 고급화된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는 뭐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기술이 진화해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서 이제 기업체들은 이제 도입을 할 것이고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개인화, 간편화 그리고 이제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수요 확산은 결국은 뭐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뭐 MZ 세대
물론 이제 뭐 고령 인구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그 수요를 해야 될 테고요. 또 다른 한층은 이제 뭐 인구 가구 1인 가구 확산과 같은 어떤 사회 구조의 어떤 변화 부분이 그 수요 확산을 갖다가 부추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혁신 흐름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겠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밑에 있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업종별로 많이 그 기업을 벤처를 형성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부분 역시 뭐 다양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설문조사를 했던 게 우리 기업들이 주로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죠. 서비스 기업들이 디지털 활용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단계를 뭐 단순 전사나 뭐 디지털화 단계, 디지털 전환 단계라고 볼 때 상당 부분이 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디지털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의 어떤 변화에 대한 기업들이 워낙 이제 그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빠르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측면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 정도의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고요. 뭐 기업들은 그렇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산업진흥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제 법률적인 법률 자체가 이제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이 뭐 융합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막상 시장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규제가 있어 가지고 진입이 어렵더라. 뭐 이런 부분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뭐 소비자 개개인마다 상당 부분 다르겠죠. 그럼에도 소비자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감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일반 하드웨어 제품이 표준화된 제품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고객들이 원하는 개별 고객별로 맞춤화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나만의 어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진화하고 있는 게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본격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서 이제 제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이겁니다. 이게 2020년도에 2020년 시점에 각국의 제조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전 중국이 한국보다 높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조금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서비스, 그러니까 제조업이 경제 그러니까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중국이 어느 시점인가 30%를 넘었다가 지금 20%로 넘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독일이나 일본, 뭐 미국도 초창기에는 한 30%, 25%, 30% 갔다가 지금은 다 10% 쪽으로 이제 빠졌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어떤 탈공업화가 1980년에서 1990년대에 그 진행이 되면서 서비스 쪽으로 이제 일자리가 넘어왔고 그쪽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구조가 선진국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비중이 그냥 뭐 기업체의 사업체의 비중이 많거나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가지고 산업이 그 선진화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서비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서 제공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부가가치 고도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형태로 가야지 한국도 지금 선진국의 어떤 대열을 유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성 변화, 뭐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형성,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이라는 측면이 이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어떤 플랫폼 기반에서 제공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이제는 넘어서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뭐 6시 넘어가면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옆 동네 가서 서비스 제공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플랫폼을 통해서는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성이 많이 약화가 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 뭐 지금 이제 생성형 AI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비스의 수준이 높고 낮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질성이 강화가 됐다는 건데, 제품에서 우리가 느꼈던 부분은 대부분 다 동질을 추구를 하잖아요. 서비스에서 추구하는 거는 동질이 아니라 이질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이런 부분. 결국 이제 그러면서 서비스의 속성도 고부가 가치와 고객 수요를 반영한 고부가 가치와,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한 그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정책은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력 양성, 연구 개발, 자금 세제 지원, 뭐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부분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도 정비, 규제 개혁, 해외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아니면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분인데, 위에 있는 현재의 애로 요인 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 산업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인 거고요. 밑에 있는 미래의 선제적 대응은 우리가 뭐 전반적인 부분만 해소시킨다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미래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수요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현재의 요인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원 체계가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관련 법률 제정이 그래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를 통해서 산업 기반을 확충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서비스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2010년 중반부터 저는 이제 그 차별화 정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쉽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인드가 제조업을 다루듯이 서비스업을 다루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조업은 공장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찍어내는 거고, 서비스업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창의를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조금 더 이제 그 진화된 어떤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과 동일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R&D 지원을 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하는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설비나 제품 자체가 있으면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없잖아요.
공장 갖다 놓고 서비스 활동을 하나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 하나에다가 PC 하나 갖다 놓고 해도 서비스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R&D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라는 개념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서비스업에 대해서 연구개발은 혁신의 개념이지 기본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밑에 부분은 요즘의 어떤 혁신이라는 게 과거에 한 기업에서 뭔가를 했지만은 이제는 융합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모든 기술을 갖다가 다 알거나 모든 어떤 비즈니스 형태를 갖다가 아는 게 아니라 업체 간에 또는 이제 업종 간에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역량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R&D하고 인력 양성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의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비스업만 연구한 게 한 17, 18년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 위에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밑에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품이야 기업체들이 그래 내가 어디서 자금을 좀 끌어와가지고 사람 모아서 제품 개발해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은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막상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냈더니 뭐 갑자기 규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서비스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서비스업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제품은 뭐 전기 안전 이런 몇 가지만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그냥 제품 만들면 되지만은 이제 서비스 쪽은 의료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위생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봐야지 규제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규제를 다 파악을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결국 이런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 충돌을 어떻게 경제 주체 간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초점인데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뒤에 부분들은 이제 앞에 현재의 시점보다는 미래의 시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 이슈도 있을 테고요. 인력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동안에 보편적인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은 조금 더 전문화된 특화된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물론 이제 기술 베이스뿐만 아니라 창의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인문 철학, 인문 사회, 철학, 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도 향후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제공 이 부분은 이제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모델 비즈니스 모델 성장 가능성의 핵심은 제도 개선이다라는 부분이고 이해 상충 이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주체 간의 상생 방안 마련인데 실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새로운 일자리, 직무, 직업 이런 부분들이 창출이 될 건데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만들 것인가도 고민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진입자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뭐 그 플랫폼 근로자, 뭐 사회 안전망,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많이 있겠죠. 이들에 대한 애로 해소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